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그래도 엄마에 관한 한 가장 명확한 증언자는 할머니일 것이므로 내가 안다. 승혜 너는 네 애미애비가 죽고 못 살아서 만들었단다. 조선에 말도 그리 안 들었실까? 하기사 네 엄마가 말 잘 듣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이쁜 승혜를 만나지도 못했겠지만 말이여. 공선옥 지음. 울엄마 딸. 그날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 있었다. 내가 금방 들어가겠다고 나의 하교를 기다리던 엄마 차를 보내놓고서는 어두워져서야 집에 왔기 때문이다. 토요일인 그날 엄마가 나랑 오랜만에 시내에 나가 영화 구경을 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엄마를 보낸 것이었는데,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 좀 늦은 것뿐인데 엄마가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 같아 나도 화가 났다. 너하고 나 사이에 개코나 영화. 그러니까 말을 했어야지 말을. 네가 금방 온다고 해서 말 안 했지. 금방 안 올 거면 전화를 해주든지. 영화 보러 간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한효주, 김민혜 같이 어리뻥뻥한 애들하고 아까운 토요일 한나절을 허비했을 리가 없다. 그 애들하고 기껏 한 짓이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 춤을 춘 것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올 판이었다. 초딩들도 아니면서 음악도 없이 뭐 났다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랬는지 몰랐다. 그 애들이야 물론 농촌지역 청소년으로서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어서 맨몸으로 발악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발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중간고사 성적 때문이었는데 그 말을 엄마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근데 엄마는 왜 굳이 나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싶었던 것일까? 예전에는 나 떼어놓고 잘만 가서 보더니 엄마가 날 떼어놓고 시내 나가서 하룻밤, 이틀 밤이나 자고 들어온 날도 있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할머니가 없었으면 나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 초딩 말년에 어느 날 아침 머리카락 길이 문제로 엄마하고 다투고 나서 엄마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싶은 마음에 문득 그때 일을 엄마한테 항의한 적이 있다.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그 모든 걸 다. 조금만 읊어보셔. 엄마는 출근 준비 마지막 단계로 좀 전에 바른 루즈 위로 립글로스를 덧바르고 거울에 이쪽 저쪽 얼굴을 비춰본 뒤에 한 발을 문 쪽으로 돌려놓고는 내 말을 기다렸다. 엄마가 그때 날 버리고 도망갔잖아. 언제? 나 1학년 때 할머니가 있었잖아. 엄마가 내 말투를 흉내낸다는 것은 엄마가 내 말을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시라는 걸 아직 순진했던 그때는 몰랐다. 할머니 없었어도 그랬을 거라는 걸 어린아이의 본능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엄마는 또 날 비웃겠지? 시간 없다. 그만하자. 내가 도망가긴 뭘 도망가. 도망? 도망은 지금 가고 싶다 이년아. 그러고서 엄마는 정말로 엄마 직장인 면 소세지 꽃동산 어린이집으로 도망을 갔다. 엄마가 나가고 난 뒤에 나는 화장대 거울에다 엄마가 쓰던 루즈로 이렇게 썼다. 윤자, 경자, 자자, 엄마, 시로. 할머니가 부모 이름을 말할 때는 무슨 자 해야 한다고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고 그날 아침 써먹은 것이다. 나는 이제 나를 할머니한테 버리다시피 맡겨놓고 집 나가서 아직 남아있는 젊음을 시내에서 소진하고 돌아온 엄마를 원망할 만큼 어리지 않다. 그토록 나를 떼어놓고만 싶어하던 엄마는 이제 영화를 보든 쇼핑을 하든 꼭 나를 데려가고 싶어한다. 내가 어리지 않은 만큼 엄마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일까? 나이를 먹어도 할머니처럼 반듯하게 먹지 않고
엄마처럼 삐딱하게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소한 일에 집요하다는 것이다. 핸드폰은 왜 꺼놨는데? 내가 금방 오겠다고 해놓고 전화도 없이 좀 늦은 문제는 이미 끝난 줄 알았더니 엄마는 다시 시작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엄마하고 대거리할 흥도 잃어버린 데다가 엄마가 왜 그랬는데? 하고 말꼬리의 톤을 높여 물으면 그 말꼬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나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졌다. 야, 잘하면 애 잡아먹겠다. 그만 좀 해라. 드디어 내가 영원한 나의 구원투수로 임명한 할머니가 나서주셨다. 엄만 좀 잠자고 계세요. 설마 내가 내 새끼 잡아먹을까 봐요? 나와 엄마의 갈등 구조가 슬슬 엄마와 할머니의 실랑이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노리고서 불쑥 끼어든 것이다. 윤경자, 너는 죽어도 얘 소리는 안 나오냐? 평생 가르친 거 또 가르쳐 주랴? 예, 어머니. 예, 그만할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엄마, 제발요. 전현이 지금 내 말을 무시하고서 입 꼭 다물고 있잖아요. 그게 다 너 닮아서 그렇지 않겠냐? 네 딸이 너한테 그러는 건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여? 제가 뭘 어찌게요? 내 말을 무시하자뇨. 아, 예,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렇지만 야, 기집애야.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나는 내 방문을 잠가버렸다. 요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와 합칠 생각이 없거나 다시 함께 살 준비를 전혀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꼭 그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버지 없이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 내가 보기에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면 버는 족족 날아갈 뻔했던 수입을 들어오는 족족 저축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말을 매 연말 적금 타는 날 한 번씩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긴 하는가 보다. 아무리 아버지한테 돈이 없어도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걸 보니 말이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10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한 푼 못 보태준 것이 미안하다는 이유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니 엄마가 힘들게도 생겼다. 하지만 엄마가 힘들다고 나를 괴롭혀야 할 이유는 없었다. 나는 괴로운데 엄마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챙긴다고 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올 때도 굳이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엄마는 꼬박꼬박 고물 마티즈를 끌고 와서는 내가 너 때문에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이었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도 괴롭고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푸념을 듣는 것도 괴로웠다. 엄마와 나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가 서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이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 연원을 따지자면 좀 복잡한 사연이 나올 것 같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어렸을 때 나는 할머니하고 잘 통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엄마하고 그렇다. 예전에 엄마는 내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다. 내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니 아버지하고 우리가 이별하기 직전이었을 게다. 엄마는 7살인 내게 말했다. 사람은 존중받아봐야 남을 존중할 줄 알게 된대요. 알겠죠? 내 눈을 그윽이 바라보며 그런 말을 할 때 엄마는 무척 우아해 보였다. 나는 엄마가 우아해 보이는 것이 기분 좋아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네 하고 염소처럼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엄마가 우아했던 적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왜냐하면 내게 존댓말을 썼던 엄마가 지금은 이년아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다. IMF라고 했다.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되었다.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엄마도 할 수 없는 무슨 사업인가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아 퇴직금도 까먹고 빚을 잔뜩 졌다고 했다. 엄마는 나를 데리고 시골 외가로 왔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된 사연이다. 우리 가족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그새 정이 떨어진 거지. 그러게 내가 뭐라디. 그저 부부는 콩 한 쪽을 나눠 먹더라도 함께 살아야. 엄마 그만해요. 누구 뭐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졌어? 오서방이 하도 빚이 많아서 위장으로다가 이혼을 한 거지. 엄마도 알면서. 어느 순간 엄마가 하던 말을 다 못 끝내고 삐죽삐죽 울면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건너편의 나를 바라보면서 눈을 껌뻑 거린다. 엄마는 아버지 말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바람이다. 한때는 나도 우는 엄마가 가여워 엄마 역성을 들며 왜 할머니 미워? 한 적도 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는 엄마에게서 멀어졌다. 그렇다고 할머니 쪽으로 기울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엄마하고 할머니가 언쟁을 할 때 엄마가 깨지는 것이 은근히 고소해졌던 것이다. 나는 방에 들어서서도 불을 켜지 않았다. 안방에서 텔레비전 켜는 소리와 동시에 할머니가 부엌에 대고 외쳤다. 야야, 승질 난다고 국마라 대충 먹지 말고 반찬이랑 나서 먹어라. 고깃집에 밥은 어떻게 했느냐고 좀 물어주세요. 할머니가 내 방으로 스르르 다가온다. 승혜야, 저녁 안 먹으련? 나는 묻는 사람이 할머니니까 문을 조금 열고 속삭이듯 대답했다. 애들하고 떡볶이랑 라면이랑 먹어서 배불러. 그치만 배고파도 엄마랑은 안 먹을 거야.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조용히 말했다. 야야, 승혜 잔다야. 내가 잔다는 그 한마디로 집이 조용해졌다. 엄마의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아득했다. 엄마가 밥 먹는 식탁 옆 창문 너머에는 장독대가 있다. 장독대 둘레에는 해마다 봉숭아, 채송화, 족두리꽃, 분꽃, 칸나꽃이 핀다. 할머니가 가꾸는 것이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외가로 들어선 해 봄에 장독대 둘레에서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고 어머나 세상에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꽃모종이 올라오네 하고 감탄을 하더니 그 후로 다시는 장독대 둘레에 꽃이 피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졌다. 엄마에게 감탄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 한 번만 하라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장독대 근방의 화초들에서 나는 냄새라도 맡으면 마음이 좀 좋아지려나 싶어 소리 안 나게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꽃향기는 장독대 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고 있었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서 나는 한밭꽃 향기였다. 한밭꽃은 건용이네 집 담 너머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언제 피었는지 벌써 벚꽃같이 새하얀 꽃잎들이 담 너머 골목 안에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발 뒤꿈치를 들고 꽃잎 위를 살짝살짝 걸어보았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치 발레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다가 걷지 않고 꽃잎 위에 가만히 서보기도 했다. 그러고 있으니 꽃나무 아래서 책가방을 앞으로 하고 새초롬하게 서서 찍은 엄마의 여고생 때 사진이 생각났다. 엄마의 여고생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봤다면 아마 깜짝 놀라며 경자야 하고 불렀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윤경자의 딸 오승혜인 줄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혀를 찰지도 모른다. 야, 참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꽃나무 아래서 봄 잡는 거 하며 알조가 났다 알조가 났어. 왜냐하면 이 근방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엄마를 모르는, 즉 엄마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새로 이사 온 사람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서는 아직 외모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다가 처녀티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혹시 윤경자?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혹시 윤경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린 윤경자가 아니라 여고생 윤경자를 기억하는지도 몰랐다. 그만큼 여고생 윤경자가 화려했다는 말이다. 그 화려함의 뒤끝에
결국 나 오승혜가 생겨서 그 모든 화려함의 시절은 속절없이 가고 말았다지만 바로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엄마가 바로 너 때문에 내가 하던 순간부터 나는 엄마에게서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는지도, 그러다가 이제는 대놓고 그러는 것이다. 왜 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면서. 너 때문이라니까? 엄마가 날 낳았잖아. 그니까 엄마 때문이지. 네가 생겼잖아. 그니까 너 때문이지. 내가 뭐 생기고 싶어 생겼어?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날 만든 거잖아. 야, 뭘 알고나 그런 말 해라. 내가 뭐 그 인간이 좋기만 한 줄 아냐? 싫은데도 날 만들었단 말이야? 그쯤에서 엄마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주를 퍼붓듯 한마디 한마디에 꼬박꼬박 힘을 주며 그러던 것이었다. 너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래야 내 속을 알지. 내가 뭐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 하잖아.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러면서. 그니까 네가 나 같은 딸이니까 하는 소리잖아.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난 정말 어딘가 깊고도 어두운 곳으로 가서 콕 박혀버리고 싶었다. 그래서는 다시는 넓고 밝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내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어딘가로. 아직 박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할머니 때문이다. 그래도 엄마에 관한 한 가장 명확한 증언자는 할머니일 것이므로. 내가 안다. 승혜 너는 네 애미애비가 죽고 못 살아서 만들었단다. 조선의 말도 그리 안 들었실까? 하기사 네 엄마가 말 잘 듣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이쁜 승혜를 만나지도 못했겠지만 말이여. 나는 습한 바람에 실려오는 꽃냄새를 맡기 위해 어둠 속에서 킁킁거렸다. 건영이의 짙은 눈썹과 하얀 이가 생각났다. 읍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건영이 할아버지는 순 많은 눈썹이 하얗다. 건영이도 나이가 들면 자기 할아버지처럼 순 많은 하얀 눈썹이 될까? 그래도 건영이는 멋있을 것이다. 나이 먹어 건영이가 멋있을 거라는 건 하얀 눈썹을 바람에 휘날리며 오토바이를 타는 건영이 할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어둠 속에 열심히 건영이 얼굴을 그렸다. 그래서 엄마가 내 방 앞으로 언제 왔는지도 몰랐다. 승혜야, 자니? 엄마가 내 방 창문을 탁탁 두들겼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 자면 내 말 좀 들어볼래? 딸깍 하고 병 따는 소리가 들렸다. 술병을 따는가 보았다. 나는 술 먹은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 할머니 딸 윤경자 씨를 제발 좀 말려주세요. 그러나 내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할머니는 초저녁잠을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 아침이 올 때까지 온갖 집안일을 다 해놓는다. 그런 할머니 때문에 몇 번을 놀라 깬 적이 있다. 아이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잖아. 할머니가 귀신처럼 웃으며 내 머리맡을 휙 지나갔다. 손을 뻗어보면 거기 내가 아침에 입고 갈 옷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얌전히 개켜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 깨시려나? 아야. 예, 엄마. 그러나 조용했다. 할머니의 잠꼬대였던 것이다. 엄마는 다시 정색을 하고 나를 불렀다. 꿀깍꿀깍. 야, 비가 올란갑다. 달무리가 졌네. 승혜야. 꿀꺽꿀깍. 내가 갈수록이 너한테 인정을 못 받는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 서럽다. 하지만 네가 엄마한테 그러면 못 써, 이년아. 왜냐? 난 네 엄마잖아. 그래, 다 좋아. 근데 욕은 왜 하는데? 예전에 엄마 그러지 않았잖아. 나한테 존댓말 쓰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엄마는 나한테
왜 2년 전은 하는 건데 왜? 어둠 속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오는 꼴꼴 꼴깍 소리, 다시 침묵 뒤의 긴 한숨, 다시 한번 꼴꼴 꼴깍. 그러는 넌 왜 나한테 반말하는 건데? 꼴꼴깍. 너도 잘난 네 아버지 딸이라고 나한테 그러는 모양인데? 꼴깍. 왜 다들 날 미워하는 건데? 죄가 있다면 사랑한 죄밖에 없는 나를 왜 다들 못 잡아먹어 환장들을 훅, 훅. 바로 엄마의 눈물보가 터지는 소리였다. 숨죽인 듯 속에서부터 용트림에서 올라오는 듯한 울음소리는 내 심장을 옥죄어 왔다. 엄마의 눈물보는 한 번 터지면 고여있던 눈물이 다 빠져나가야만 막을 수 있는 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벌써부터 왕짜증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장강대하와도 같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나도 한때는 꼭 같았어. 알아? 네가 뭘 알아? 알면 나한테 그러지 마. 꼭 같은 나를 네 아버지가 꼬셔서는 지금 이래 꼴로 만들어 놓고 엉엉엉 거친 파도와 같은 IMF의 파고를 온몸으로 넘다 보니 꽃 같은 내가 오늘날 이래 풀이 되었지만서도 나도 한때는 엉엉 풀로 만들어 놓고 해서야 나는 꽃 같았다가 아니라 꽃 같았다는 말임을 알았다. 꽃 같은 내가 풀이 되었다는 반복은 그날 밤 끝이 없을 듯 했다.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 또한 눈물이 샘솟는 게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다. 내 심장에 짜증과 연민과 무엇과 하여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물질들이 마구마구 들어차서 그대로 있으면 여지없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심장이 터져버리기 전에 나는 목숨과도 같은 핸드폰 하나만 챙겨들고 어두운 방을 박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내달렸다. 윤경자가 오영준에게 가는 길은 언제나 험난했다고. 사랑을 향해서 가는 길은 원래 그렇게 험난한 법이라고 엄마가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은 그 밤의 사실인 것 같았다. 나는 건영이의 집 앞에서 건영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건영이가 하얀 면티에 주황색 체크무늬 남방을 걸쳐 입으며 밖으로 나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다. 밤인데도 건영이에게는 비누 냄새가 났다. 세수를 금방 하고 나온 모양이었다. 우리는 면 소재지를 벗어나 강둑을 넘어 산길로 갔다. 엄마 말대로 정말 비가 올 것처럼 달무리가 졌다. 엄마가 비가 올랑갑네, 달무리가 졌네 할 때 엄마 옆에 다정히 앉아주었을 수도 있었으련만 나는 왜 지금 집을 나와 있나 하는 생각이 얼핏 가슴 한가운데쯤을 쓱 베고 지나갔다. 그치만 소설 속 한 구절을 본떠서는 윤경자의 상황은 언제나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개되었다 라고 엄마가 말했듯이 나 오승에는 걷잡을 수 없는 복잡한 심경에 떠밀려서 집을 나왔던 것이다. 우리는 숲속의 빈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리가 안정되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왜? 무슨 일인데? 말하지 마. 복잡해. 건영이가 나를 안는 순간 숲속에서 구구구 하고 밤비둘기가 울었다. 먼 데서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렸다. 건영이는 제 남방을 벗어 내게 둘러주었다. 건영이는 몹시 떨고 있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건영이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비릿한 풀냄새가 끼쳐왔다. 나는 진저리를 쳤다. 엄마가 말했다. 20살의 내가 너를 잉태하던 밤에 어디선가 그렇게 풀냄새가 나더라고. 내가 진저리를 친 것은 엄마의 그 말이 생각나서였는지도 몰랐다. 그날 엄마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하필이면 왜 그날
잠도 안 자고 내 방 창문 앞에서 그렇게 구슬피 울어야만 했을까? 나는 엄마가 장맛비같이 주룩주룩 우는 것이 너무나 슬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래서 건영이를 만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때 건영이만 곁에 있으면 목까지 차오른 내 슬픔이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영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슬픔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슬픔의 바다란 말을 몇 번이나 읊조렸는지 모른다. 그 말을 자꾸 읊조리다 보면 정말로 이스트 넣은 빵처럼 슬픔의 감정이 부풀 대로 부풀어 올라 그것이 명분이 되어 내가 집을 뛰쳐나가리라는 걸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뛰쳐나가도 너무 울어서 힘이 없는 엄마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다른 날처럼 내가 금방 돌아오리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온몸에 풀 비린내를 묻히고 나는 새벽녘에 집에 왔다. 마루에 앉아있던 엄마가 물었다. 어디 갔었는데? 엄마는 똑같은 포즈로 앉아 다른 때보다 늦어지는 나를 기다리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숲속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나는 되도록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안 무서웠어? 행복했어. 내가 행복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사실 그때까지도 극심하게 떨고 있었다. 하긴 도시가 아닌 게 이럴 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른 때 같으면 도시에서만 사고 난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윤경자 씨 라고 버릇없는 말대꾸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 새벽에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사고 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에는 양심에 걸리는 문제이므로 아침 밥상머리에서 엄마는 말했다. 잠에서 깬 할머니가 그러더라. 통통한 꽃비암 한 마리가 방실방실 웃어가며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라나 어쨌다나. 할머니가 자신의 말을 전하는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엄마 얼굴이 빨개졌다. 언제 오서방 만났니? 예, 어린이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만나면 뭐해요? 남 같은데 하는 말마다 정남이 떨어지는 소리만 하다 가대요. 하여간 그 인간만 왔다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영화 좀 보면서 기분 풀이나 하려고 했더니만 가시네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는 그래 좀 뭐라 했더니 방문을 쳐잠가 놓고 말이야. 지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딸년한 때까지 내가 무시를 당하는가 싶어 술을 한잔 했더니 술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울었기로서니 가시네가 이번엔 또 뛰쳐 나가 설랑은. 아이고 머리야. 근데 어젯밤엔 엄만 통 안 하시던 잠꼬대까지 하시대. 그것이 그니까 그 꽃비암 나타나고 막 거시기 하니까 그러셨나? 말은 말대로 하면서 엄마는 주섬주섬 약통을 뒤진다. 야야 경자야, 약이란 게 함부로 먹는 게 아니다. 좀 참았다가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든지. 또 아냐 승의 동생 소식이 있을지. 아이고 아니야 엄마.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단다. 내 말대로. 하는 참인데 엄마는 어느새 아스피린 2알을 입안으로 톡 털어넣어 버렸다. 할머니는 또 엄마가 할머니 말 안 듣고 엄마 맘대로 하니까 열이 좀 받치는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야, 장독 옆에 흰 접시코 폈다. 좋은 일 있을랑갑다. 해마다 피는 접시꽃인데 뭘. 한꺼번에 세 송이 피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여. 생각해봐라. 하나 낳는 거 하고 셋 낳는 거 하고 같냐? 같아?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같지는 않겠지요마는. 나는 무심한 척 열심히 수저줄만 했을 뿐이다. 그해 첫 접시꽃이 피고 그날 낮에는 봉숭아가 피고 그날 밤에는 달맞이꽃이 피었던 그 아름다운 날 아침에 건용이는 내가 저를 불러내자 신이 나서 슬리퍼 바람으로 달려나왔다. 건용이네 집 한밭꽃은 벌써 지고
짙푸른 녹음이 우거졌다. 꽃이 지고 녹음이 우거지는 동안 내 몸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몰랐다. 승혜 어디 아프냐? 아니요. 방학하고 나서 내내 시들시들혀. 밥맛이 좀 없다 뿐인데? 맛난 것 해주려? 할머니가 방학했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는 불쌍한 새끼 라고 혼잣말을 해가며 붙여주신 파전 한 젓가락을 집어먹으려는 찰나 욱 하고 치밀어 오르는 구토증이 너무나 낯설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불이 나게 인터넷을 열었다. 그리고 알았던 것이다. 구토증의 정체를. 나는 그 길로 건영이에게 달려간 참이다. 야, 자전거 가지고 나올까? 내가 자전거 타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해준 뒤부터 건영이가 나를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다. 자전거가 아니라 차가 있어야 해. 나 차 없는데? 차 타고 멀리 가야 하는데. 무슨 일 있니? 나 있잖아. 이상해. 나는 내 배를 가리켰다. 배 아파? 아픈 게 아니고 그게 안 나와. 에이 들어. 더럽다고? 너 죽을래? 이 바보야. 한 달에 한 번 나올 것이 안 나온다고. 왜? 걸 몰라서 물어? 너 때문이잖아. 그때서야 건영이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었다. 나 때문에? 내가 왜? 인터넷 찾아봐. 그게 안 나오면 어쩐다고 떴는데? 임신. 헉, 그니까 도망가자고. 기다려봐. 건영이는 저희 할아버지의 한약방으로 갔다. 건영이를 심하게 사랑하시는 건영이 할아버지는 건영이가 돈을 훔치는 동안 건영이에게 먹일 보약을 짓고 있던 참이었다. 건영아, 같이 온 걔는 누구냐? 친구예요. 네 집 여식인지 똘망똘망하니 빛나게도 생겼군요. 걔도 약 지어주려. 다매요. 그 몇 마디가 오가는 사이에 건영이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졌다. 다행인 것은 지금이 방학이라는 것이다. 우린 친구들하고 바닷가에 놀러왔다고 각자의 집에 전화를 했다. 어른들은 말하면 어련히 안 보내줄까봐 돈을 훔쳤느냐고 야단을 쳤다. 야단을 치는 건 두 집이 똑같았다. 그 전화를 끝으로 우린 핸드폰을 껐다. 알 수 없는 탄식을 내뱉으며 건혁이가 민박집 텔레비전을 켰다. 서울에서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직 중에 있던 박모 씨는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7개월간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건설업체의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듣고 집으로 와서 생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를 살해했습니다. 극도로 악화된 경제 상황이 빚어낸 끔찍한 참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꺼! 와들와들 몸이 떨려왔다. 무서워하지 마. 난 안 죽일 거야. 그런 말도 하지 마. 알았어. 우린 침묵했다. 그러나 뉴스로 인해 발동된 끔찍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에도 흘려들었던 것이지만 내일이 아닌 만큼 이내 기억에서 지워졌던 것들이었다. 충격적이었던 만큼 빨리 잊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추적 60분인가 PD 수첩인가에서 봤던 장면도 떠올랐다. 허름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검은 비닐봉지가 날았다. 비닐봉지는 화단에 떨어졌고 아파트 경비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나는 비닐봉지를 들춰봤더니 거기 갓 태어난 아기와 태반이 들어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5층에 사는 여고생을 잡아갔다. 여고생은 임신을 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가 불러오자 압박붕대로 배를 감싸서 아무도 그 여고생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 여고생은 어느 날 화장실에서 힘을 주니 아기가 나왔다고 울먹였다. 여고생의 아버지는 정말 몰랐느냐는 형사의 질문에 알았으면 무슨 조처든지 했을 거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한 소녀가 아기를 낳고 화장실 변기를 내려 아기를 살해한 것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소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언니 동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날아가는 새에게도 꽃에게도 돌에게도 나뭇잎에게도 그 무엇 그 누구에게도. 무슨 말해? 이제 난 누구한테 말하지? 야, 승혜 너 이상해.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건영이 너 도망갈 거야? 건영이가 라면을 끓이다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이미 여기로 도망왔잖아. 그게 아니고 너 혼자 어디로 내뺄 거냐고. 내가 도망갈 데가 어딨냐. 도망갈 데 없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라면 끓이는 거야? 아니, 라면 먹고 돌아가서 말하려고. 어떻게 말할 건데? 아기가 생긴 이상 우린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말할 거야. 그래도 어린애라고 하고 그래도 나가라고 하면? 그땐 뭐 할 수 없지. 너하고 나하고 그냥 집 나와서 살지 뭐. 노숙하자고? 노숙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얘따 라면이나 먹어라. 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근데 정말 너 도망 안 갈 거야? 나 애기 낳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돈 없으면 벌지. 도망은 안 갈 거고 애기 낳으면 애기 키워야지. 어떻게? 뭐 해서? 화가 나는 건지 불안한 건지 나는 알 수 없다. 둘 다일 것이다. 나는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안 뒤부터 엄마가 더욱더 미워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태가 다 엄마 때문에 일어난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그날 엄마가 내 방 앞에 와서 술을 먹고 울지만 않았어도 내가 건영이에게 가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나는 지금도 건영이하고 아이스크림을 빨며 건영이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으로 시내에 가서 영화 구경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오직 엄마의 잔소리를 막으려는 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재수없어 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흉내도 내면서 고등학교 2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고딩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에 빠진 것도 다 내가 윤경자라는 엄마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들은 엄마 친구의 딸이 어떻다고 하지만 나는 내 친구의 엄마들을 엄마와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내 친구의 엄마들은 20살도 되기 전에 애를 낳지는 않았고 남편과 별거하지도 않았으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애를 친정엄마한테 던져두고 나가서 이틀밤이나 돌아오지 않은 적도 없었다. 건영이 엄마만 해도 25에 결혼해서 건영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런데 엄마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엄마다. 누가 엄마 나이를 물으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효주한테 나는 내가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인 것만 같다고 했더니 효주는 그 말을 민혜한테 했고, 민혜는 내 사생활을 캐보려고 접근한 엄마가 왜 승혜가 요새 말을 안 듣는지 아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통에 결국 효주한테 들은 얘기를 해버렸다고 했다. 미안해. 너희 엄마한테 승혜 너의 인생 최대 실수는 너희 엄마 딸로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고 말해버렸어. 근데 너희 엄마 되게 젊더라? 그게 난 부러웠어. 우리 엄만 할머니 같은데. 민혜는 이렇게 말하며 용서를 빌었다. 민혜의 염장질을 내가 용서한 것은 그렇게라도 엄마가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도 소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엄마에게 확실한 고통을 안겨줄 날이 오고야 말았는가? 뭘 해서 먹고 살 건지 내가 물었잖아. 대답을 못하는 건영이의 태도에 있는 대로 신경질이 뻗쳐올랐다. 나는 그래서 더 집요해졌다. 누가 우리 엄마 딸 아니랄까봐. 아! 건영이가 괴성을 질렀다. 우리 죽어버릴까? 내가 벌써 3번째 한 말이다. 죽자는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샘솟는다.
건영이는 죽자는 말이 듣기 싫은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내가 자꾸 죽자고 하니까 겁이 났는지도 모른다. 겁이 난 건영이가 저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민박집 방세 떨어지는 날 오갈 데 없는 나는 수원의 소녀가 자꾸만 떠올랐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는 무심히 들었던 소녀의 그 말이 지금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될 줄을 나는 몰랐다. 엄마도 그랬을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나온 것이 나였을까? 벽에 등을 대고 앉아있자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옆방에서 남자애와 여자애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빠 왜 그래? 그리고 이어지는 쪽쪽거리는 소리. 나는 귀를 막았다. 분명 목소리만으로는 아이들인데 어른들 흉내를 내고 있다니. 저질들. 그러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바로 내가 그런 저질이 아닌가. 그럼 20살도 되기 전에 나를 낳은 엄마도 저질이었던가. 그치만 엄마는 나를 키우기 위해 아빠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내 앞에서 술을 먹고 울거나 할머니와 가끔 다투는 것만 빼고 엄마는 나와 할머니와 이루고 있는 가정의 가장 노릇을 충실히 해왔고,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나름으로 애썼다는 걸 내가 안다. 나는 민박집 벽에 붙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거울에 입김을 불었다. 뿌얘진 자리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윤경자 엄마 사랑해. 그러자 겨우 멈췄던 눈물이 또 펑펑 솟아났다. 야, 아직도 울고 있냐? 건영이가 짠물을 뚝뚝 흘리며 들어섰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민박집을 나왔다. 야, 울면서 어디 가는데? 건영이가 화를 내며 나를 붙잡았다. 그 전에 내가 울었던 건 엄마가 미워서였는데, 내가 지금 우는 건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다. 야, 나보고 도망갈 거냐고 하더니 이젠 네가 도망가냐? 상대방이 화를 내건 울건 말하지 않고 버티기는 엄마의 전매특허였다. 건영이가 엉엉 울면서 나를 쫓아왔다. 나는 어쩐지 웃음이 나려는 걸 참으며 백사장으로 나아갔다. 그때 파도가 갑자기 몰려왔다. 건영이가 울며 불며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풍덩 바다로 뛰어들었다. 내가 수영을 잘한다는 것을 모르는 건영이가 악을 썼다. 울 할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너랑 오래. 그니까 승혜야. 바닷물은 따뜻했다. 건영이 울음소리도 따뜻했다. 나는 힘차게 바닷물 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갔다. 가끔은 술을 먹고 울기도 하지만 또 툭툭 일어나 씩씩하게 살아온 엄마처럼 두려움 없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말, 꼭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 자식들은 부모가 되어서야 이 말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세요.